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1830년도에 출간된 스탕달의 적과 흑에 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합니다. 문학과 영화에 대한 철학적 평론이 오늘로 벌써 19번째인데요. 예도 TV에 들어가시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 또 여러 그죠. 또 누가 있지 더 있는데 어쨌든 문학과 영화 그죠. 영화에 대한 평론이 철학적 평론이 벌써 18개나 있고 오늘 강좌로 아마 19개가 될 것 같아요. 문학과 영화에 대한 철학적 평론. 스탕달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고 특히 프랑스 혁명기에 태어나서 왕정 복고기에 참 아픔을 겪고 그죠. 이탈리아에서 제2의 고향으로서 살다가 프랑스로 돌아와서 젊은 나이에 40대에 그죠. 생을 마감하는데 어쨌든 그 역시도 신분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특히 프랑스 혁명기에 나폴레옹을 통하여 그죠. 그 가장 강력한 계몽주의의 어떤 그러한 황제로서 나폴레옹은 그 당시 유럽 어디를 가나 혁명의 상징으로서 나타났죠. 혁명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분 제도가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질서의 교란에 의하여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격동기죠, 그죠? 그래서 계급 투쟁이 강하게 일어나고 귀족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기존 질서가 격변기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그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러한 혁명기의 특징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은 좌파와 우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한 번의 혁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한 사람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마치 양피지 사본의 어떤 그 다양한 층들을 해석해야 되는 고전 역사학자들 그죠? 역사학자들의 고충이 그 양피지 사본의 층들을 그 다양한 해석의 의미들을 잡아내야 되는 그 고충이 바로 프랑스 혁명을 해석하는 자예요. 이놈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그게 역사죠, 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데 어쨌든 적과 흑, 여러분 두 개의 색깔이 있잖아. 르루즈에 르누아, 누아흐는 흑이잖아, 그죠? 루지는 여러분 알잖아, 빨강색. 그런데 이 두 개의 색깔이 책 제목이잖아. 작품의 제목이. 색깔은 인간이 자연 안에서는요, 대비와 어떤 색이 자연색 안에서는 대조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은 색을 대비로 바라봐. 그리고 그 색에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빨강색. 이것은 이러한 색깔과 인간의 인식의 문제는 언제든지 미학적 인식의 출발점으로서 사유될 수 있지만은 인간은 언제나 구조주의 역시도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부여받고 있어. 그죠? 여러분 이항 대립이라는 거 아시죠? 이항 대립. 여러분 이항 대립이 뭐야? 두 개의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구조 안에서 대립물의 요소를 찾아내서 그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그 구조주의지 뭐. 예도가 이제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강좌도 열겠지만은
그죠? 이미 뭐 소시르와 함께 구조주의 강자가 두세 개 또 있는데, 뭐 포스트 모던 이야기 하면서 이미 엄청 이야기를 해놨어요, 얘도. 그런데 어쨌든 색깔은, 인간이 색깔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스펙트럼을, 자연의 어떤 그러한 분절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연에서의 색깔은 그냥 하나로 뭉쳐져 있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덩어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분절적으로 인식해. 빨간색이 뭐고, 흰색이 뭐고, 그죠? 검은색이 뭐고, 뭐 그건 그래서 인간의 문화 속에서 해석하기 기호가 돼버렸어.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교통신호등 봐봐. 빨간색 멈춰라, 파란색 가라. 옛날에는 황색도 있었죠. 뭔가 긴장하면서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죠, 어떤 색깔의 의미를 부여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인데, 적과 흑에서 나타나는 적은 뭐야? 위대한 스탕달의 비평가인 앙리 마르티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이 적은 공화주의를 상징하고, 흑은 성직자 계급을 나타내는, 성직복이 검은색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타낸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내립니다, 그죠? 얘도 역시도 다르지 않게 내리지만, 철학적 평론이 뭐야? 그렇게 나가면 철학적 평론이 되겠어요? 거기에는 그 빨강색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검은색은 기존 질서를 나타내요. 얘도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 스탕달의 작품은 연애소설로 끝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스탕달이 그 적과 흑이라는 작품에서 줄리앙 소레를 통하여 다양한 연애담을 만들어내고, 사랑에 아주 탁월한, 거죠, 그러한 사랑의 담론들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그 역시도 연애론에 대한 책도 쓰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연애 소설로만 그쳐서는 많은 의미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역시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철학적 관점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변화를 나타내. 군인은 변화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왜죠? 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여러분. 왜지? 나폴레옹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나폴레옹이 왜 위대한 황제로 등극하게 됐는지 알아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혁명에 대한 상징으로서, 독일에 가면, 프러시아에 가면, 거기 가서 또 깃발을 꼽으면, 나폴레옹이 나타나. 나폴레옹은 혁명을 전달하는 투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헤겔이 얼마나 나폴레옹을 찬양했는지 아시죠? 정신현상학, 어디야? 독일에서 그가 그 당시에 지금 예나, 그죠? 예나에서 다 이 나폴레옹의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성령이 강림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잖아, 여러분. 절대 정신의 현현에 나폴레옹을 통하여 나타난, 그게 뭐죠? 그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야.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기존 질서에 대한 구체제, 앙시행 레짐을 단번에 뒤집어 엎어서 모든 인간은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고, 인간은 평등해야 되고, 인간은 신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신분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를 설정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인간은 차이가 없으며 에갈리때 평등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독교 정신과 연결되어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직자 계급은 언제나 기존 질서를 옹호하면서 처먹고 산 거야,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 돼버렸어, 오늘날. 예도 강좌에서는 이런 얘기는 상식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도 나타났듯이 피에르 신부가 소렐을 소개하면서 그 소렐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잖아. 소렐이 충격을 받은 게 뭐야? 줄리안이. 이거는 황제 못지않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성직자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 성직자는 그 당시에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이 다가왔어요. 일단 이런 역사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1789년에 마침내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서 싸우고, 왕당파가 뭐 승리를 하고, 또 이쪽이 잡으면 저쪽이 또 그러한 격변을 끊임없이 겪고, 그죠? 거기에서는 또 다른 농민들의 어떤 반란도 있었고, 제3계급에 있어서 평민 이외에 귀족과 성직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화정이 세워지고, 그죠? 나폴레옹이 그것을 잡아서 하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시 왕정 복고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때의 귀족들의 모습이 그 작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또다시 왕정 복고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귀족상이 어땠는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의 이 귀족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허망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고상함은커녕, 그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오만 허무하고 권태한 짓거리는 다 하는 이러한 귀족들의 어떤 껍데기와 같은 일상을 작품에서 그대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렐은, 줄리앙은 시골의 베르나르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잖아, 여러분. 그게 목순. 그래서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지만 군의관에 의해서 라틴어를 배우게 된다고. 그래서 그 라틴어를 정말 성경을 막 줄줄 외울 정도로 라틴어를 잘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소렐이. 그래서 귀족들에 대한 어떤 반감과 그냥 평민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서 삶을 영위하는데, 이놈의 귀족들은 하는 짓은 없고 온갖 자기 자신의 사롱에 모여서 왕정 복고가 오면은 어떻게 되고, 옛날의 귀족들의 어떤 그러한 권위를 되찾는 것을 기다리고 이런. 그래서 나폴레옹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다시 귀족들의 세계, 왕의 복고를 통하여 귀족들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그 시대의 1800, 30년대를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줄리앙은 시골의 가난한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잖아, 그죠? 그런데 라틴어를 배울 기회가 있어서 정말 똑똑한 자로서 성서를 막 라틴어로 줄줄줄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레날 시장의 과외 선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레날 부인과 눈이 맞아갖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한 귀족들에 대한 경멸감 때문에 그 레날 부인을 유혹하지만 줄리앵 역시도 하다가 보니까 사랑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 하녀의 어떤 고발에 의하여 탄론하게 생겼단 말이지, 그 관계가. 그래서 레날 씨가 그거를 알게 될까봐, 알게 되면은 뭐 그 당시 사회로서는 그죠,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부장송 신학교로 도망가다시피 해갖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장학금을 준다 그랬는데 거부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피라르 신부가 교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귀족들과 사귀든지 귀족과 결혼을 하든지 목사가 아니라 사제가 되든지, 그죠? 프랑스는 가톨릭 문화잖아, 그죠? 사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제가 되면 귀족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그 적과 흑에서 흑을 의미하는 그 사제는 탄탄한 기존 질서의 주인을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조리를 침묵합니까, 사제들이, 여러분. 개인이 아닌. 그러니까 흑은 귀족뿐만 아니라 귀족을 포함한 왕당파, 왕의 복고를 기다리는 흥청망청 권태를 즐기고, 그죠? 거기에서 아무런 내용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귀족들의 그러한 복고를 찬양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기존 질서의 힘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승인하는 게 바로 성직복인 르누아흐. 누아흐 뭐죠? 검은색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여 계몽주의를 통하여 혁명은 변화를 나타내잖아, 여러분. 변화, 강력한 변화. 레보레 완전히 뒤집어서, 그죠? 돌려버린, 그래서 바꾸어 놓는 이 혁명의 어떤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게 군인이고, 그리고 그 군인을 통하여 앙시eng 레짐이 뭐야? 흑이지 뭐. 느와흐라고. 이 느와흐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힘이 나폴레옹을 통하여 이미 일어났고, 그죠? 그 주인공은 바로 사랑이라는 독특한 아모르를 통하여 이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이 구체제의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여러분, 독특한 어떤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분명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철학자로서 그 작품에서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은 거는, 그래서 좀 이야기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피라르 신부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서 라트몰, 라몰 후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비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만 게 다 드러나는 거야. 성직자와 왕당파들의 어떤 그런 귀족들의 그러한 무료한 인간들, 정말 개념 없는 속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평민들의 삶은 완전히 딴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는 기존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련은 데리다적으로 말하면 뭐야? 데리다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들어가서 해체하잖아, 그죠? 니체 역시도 그러한 해체주의자였어. 데리다는 니체의 새끼죠. 근데 어쨌든 뭐야? 말이야 말. 어디에? 목마와 같은 거야.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인 거야.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무기는 자기의 지식과 또 한 가지는 외모의 출중함과 그 다음에 총명함, 인텔리전트 했단 말이야. 그것을 갖고 귀족사회의 기존 질서로 뛰어드는 거야. 뛰어들어서 그 기존 질서의 탄탄함에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구도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기는 나폴레옹은 뭐였어? 총칼을 들고 황제로서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계몽주의의 정신을 유럽 만방에 알리고 다녔다고 한다면 누구야? 소렐은 뭐 그런 능력이 없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소렐이 갖고 있는 것은 그 귀족 집단 안에 있는 기존 질서에서 기부인을 뭐라 그래? 유혹한다든가 아니면은 귀족 딸을 유혹하는 이러한 사랑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라몰 후작의 비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원래는 피라르 사제에게 요청하게 된 그 자리였는데 자기 제자인 줄리앙 소렐에게 그 자리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비서가 되는 거야. 가보니까 비서는 어디서 일해? 그 라몰 후작의 어떤 왕당파였던 거기서 편지도 쓰고 편지가 오면 받아서 또 정리하고 또한 다양한 정치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그 후작의 그러한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려면 그 후작의 서재에서 맨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서재에 그 딸 마틸트라고 하는 그 딸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 서재에서 소설을 읽는 게 취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눈이 맞는 게 아니야. 소렐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냉소에 대한 매력 때문에 마틸트는 다른 귀족 청년들하고는 다른 거야. 다른 귀족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맨날 연애하자 그러고 추파를 던지고 지랄을 떠는데 이 줄리앙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별 관심도 없게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런 냉소에 의하여 끌리는 게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뭐 다양한 줄다리기가 있어요.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또 레날 부인하고도 한 번씩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사랑을 나누게 돼갖고 임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틸트가 결혼을 밀어붙이고 뭐 그 중간에도 또 이 마틸트가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진짜 귀족 딸이에요. 귀족 딸. 변덕쟁이고 금방 좋아했다가도 금방 후회하고 이런 사람, 이런 여자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소렐이 열받아갖고 때로는 맞출 수가 없는 거야. 레날 부인과의 대비에 의하여 결국 소렐은 레날 부인을 사랑하면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후작이 그걸 알게 돼갖고 아버지한테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고 그가 신분 상승에 성공하여 마틸트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성공의 정점으로 가는 상황에서 레날 부인이 쓴 편지가 딱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그 소렐이라는 그 청년은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여자들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다,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받게 되면서, 그런데 사실은 더 웃기는 건요, 레날 부인이 그 마틸트랑 결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일종의 질투도 아니고 그 줄리앙에게 줄리앙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차라리 사랑하는 연인에 의하여 총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의도적으로 보냈는 것도 약간의 복선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소리를 듣고 열받아서 줄리앙이 미사를 들이고 있는 총 2개를 사갖고 총을 들고 가서 파리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파리로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파리로 들어와서, 그죠? 예배드리는 레날 부인을 갖다가 어깨인가 총을 2발을 쐈는데 죽은 게 아니야. 그런데 죽은지 아는 거야, 이 소렐은. 그죠? 그래서 줄리앙이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오만 사법 질서의 불공평함,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게 연애 소설로만 읽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불공평함, 그 다음에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해 그 귀족들의 삶에 너무나 구역질이 날 만한 그러한 권태스러운 삶,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묘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기에 나타났던, 그죠? 기요틴, 여러분 아시죠? 목을 탁 기요틴에 잘라서 참수형을 당한.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배신원들이 사형,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잖아. 거기서 또 연설도 해요. 이 신분제도 동일한 계급에 의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는 자의 그러한 기존 질서가 내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앞에서, 그죠? 그 저항이 쓰러져 가는데 단 한 번도 자기의 명예를 굽히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사랑도 그 행복도 결국은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순결한 정신을 가졌어.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의하여 그 사랑이 고발되어도 그는 끝까지 정직했어. 그것은 자기의 마지막의 자아까지도 속이게 되면은 그는 그에게 행복이 사라진다고 본 거야. 정말로 용기 있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구하려고 푸케라고 하는 친구가 전 재산을 준다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친구의 우정도 확인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요. 감옥에서 거기에서 이제 총을 쏘고 붙잡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마틸트와 특히 레날 부인도 자기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푸케와 함께 총체적으로 그 주변에서 주인공 소래를 구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은 사제들과 귀족들과 그 기존 질서를 가진 자들의 출세욕에 의하여 그죠 좌절되는 그러한 독특한 복잡한 스토리들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라는 문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장면은 기요틴에 의해서 목이 잘려가 나가는 순간 도스토예프스키가 경험했던 죽기 전에 5분 안에 어떤 장면들이 쫙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죽는다 그러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거 아니야. 인간이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1분 동안은 뭘 하고 1분은 또 뭘 하고 그 다음에 그 파노라마와 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줄리앙에게서도 죽기 전에 그죠 거기에서 가장 극적인 게 자기의 낭만적 사랑 그죠 제가 볼 때는 마틸트와 그 다음에 레날 부인의 복선이 있지만 어쨌든 소렐은 레날 부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죠 거기에 대하여 마틸트와의 어떤 독특한 복선에 의하여 그 낭만이 그죠 어우러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결코 숨기지 않고 거울처럼 그 기존 질서가 고발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아를 끝까지 명예롭게 죽어가는 한 청년의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소렐의 머리는 뭐였어? 가장 시적인 머리인 거야. 왜죠? 그 순간에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장면들을 그 머릿속에서 딱 파노라마 같이 쫙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소렐이 경험했던 그 행복한 순간들, 사랑의 순간들이 집약적으로 일종의 디오니소스의 파토스와 같이 그의 대가리를 쫙 지나가니까 그 잘린 머리를 누가 안아요? 그것도 참 똑똑한 거야. 그 친구 푸케와 마틸트가 그 머리를 받아서 장사지내 주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머리를 끌어안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있냔 말이야. 소렐 부인도 결국 마지막에는 죽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장면과 더불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시적인 대가리, 시적인 머리를 가진 그보다 더 위대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참 그러니까 뭐야? 소렐의 모든 가는 곳은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곳이에요. 그가 가는 곳은 그는 모든 질서를 다 해체해버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적색을 빨강색으로 자기의 열정, 디오니소스로 사랑의 열정,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열정, 결국은 거짓된 열정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개심을 품어서 레센느먼과 같이 붕괴하여서 귀족들의 세계에 대한 분노에 의하여 그것을 터뜨리는, 그러면 거짓된 사랑이 될 수 있잖아. 그게 아니었어. 그는 그의 순수함, 그러한 영혼을 갖고 자기의 사랑을 긍정했습니다. 여러분, 니체적으로 보면 이게 위대한 거야. 자기의 삶을 긍정하고 기존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자였어, 죽기까지. 그래서 기존 질서는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은 결국은 엄청난 저항 소설, 저항적인 정신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 뭐 힘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약점을 딱 보고 들어가서 그 약점만 건드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소레리 가는 곳마다 모든 귀족들은 그를 경계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건 뭐야? 이거 우리가 적색에 사는데, 흑색에 사는데 빨간 열정을 가진 새끼가 나타났네. 아우, 이 새끼는 검은색으로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 저항은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그 경계. 루저, 애가 중요합니다. 르누와흐. 그러니까 르누와흐와 루저와 누와흐를 가르고 있는 이 애는 어떻게 보면 타부예요, 여러분. 귀족들의 세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경계라고. 문지방이야, 구조주의적으로. 신화 분석에서 이 문지방을 넘어서면 금기를 어기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 수준이 다르죠. 철학적 평론은 그래서 그래서 예도의 철학적 평론을 많은 문학하는 분들이 애청을 한다는 소식을 내가 두세 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도 뭐 훌륭한 분들인데 뭐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과 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의 열정을 갖고 사랑의 어떤 그런 빨강색을 갖고 검은색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항은 순수했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선에서 솔직한 자기 자아와의 일치,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 행복은요, 인간의 행복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어떤 돈 때문에 어떤 뭐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자기 자아와 괴리된 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스탕달의 위대한 행복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아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돈을 백날 갖고 살면 뭐하냐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사법 질서에 의하여 희생될 때까지, 그 당시에 기존 질서의 힘에 의하여 희생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속이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했고, 그죠? 기존 질서의 귀족주의를 성직으로 대표했던 성직자의 색깔인 그 검은색, 얼마나, 여러분 봐봐, 그게 여기에서도 나타나잖아. 프랑스 혁명 전까지 성직자들의 성직 계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성직을 통하여 신분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민중의 편에 선 적이 없었다라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신부나 성직자가 가난한 자를 가서 도와줄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거 말고 그들의 사회학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돼? 그래서 그 귀족들과 왕의 복고를 통하여 귀족의 질서를 의미했으며 그 튼튼한 힘을 자랑했던, 그래서 성직과
성직자들과 귀족들의 그 독특한 정치 노름, 여러분. 이 스탕달 작품의 탁월한 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읽어보면 많은 걸 배운다니까, 여러분. 그것도 거기에서도 과연 나는 기존 질서를 옹호하기 위하여 나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팔아쳐먹고 사는 개새끼인지, 아니면 나는 진정한 성직자인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성직자인지, 아니면 지자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새끼인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작품도요, 그냥 연애 소설이 아닌 거야. 엄청난 사랑의 그러한 모험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저돌적으로 자기의 야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야망은 나중에 붙잡혀서 사법의 심판을 받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줄리앙의 순수한 영혼과, 그죠? 그 야망은 상쇄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 힘이 있어? 나폴레옹과 같이 총칼을 들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총명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존 질서에 대한 정항은 순수한 사랑과, 그죠? 그에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것. 신이 모든 것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랑에 대하여 거짓된 말을 할 수가 없다. 엄청난 저항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교회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 스탕달의 작품에서도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시 권위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그 시기에 스탕달은 줄리앙이라고 하는 왕정 복고 시대가 나타났을 때, 그죠? 줄리앙을 통하여 그 쓰레기 같은 귀족주의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폭로해 버리잖아,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힘없는 주인공을 통하여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그 영혼과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소설은 뭐야? 정점에 이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럽니다. 예도는 다르게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줄리앙의 저항은 성공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거 만약에 그렇게 누리고 했어봐. 그런데 자기의 그 순수한 영혼, 그 사랑에 대하여 종교가 얼마나 멸시했냐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단 하나의 타부를 갖고 인간의 모든 숭고한 사랑들을 다 재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으로 모든 타부를, 경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 사회학적으로 보면 뭐야? 결국은 귀족들의 권위를 지켜주는, 그 사회의 토대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법이, 그죠? 모든 걸 금지해 놓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치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귀족들은 그렇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야. 더 더럽다는 거예요. 더 치졸하고, 그 정치하고, 그 신부들하고, 그 귀족들, 그 정치하는 새끼들 그 나오잖아. 거기서 그 인간들의 대화를 한번 보라고. 인간, 평민,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작품을, 정말 낭만적으로, 모든 기존 질서를 헤집고 다니는 그 주인공이 가련하면서도 정말 용기 있는, 그죠? 정점에서 신분 상승을 통하여 정점에 오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형적 해석이지만, 그죠? 그 이름을 통하여 그 기존 질서가 갖고 있었던 인간을 억압하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 없는 그러한 사법 질서, 그죠? 그리고 계급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 의하여, 신분에 의하여 법조항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 여러분.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의 아픔, 여러분. 이런 것들. 참 가련하죠, 그죠? 그러나 적과 흑은, 그죠? 어떻게 됐겠어? 여전히 그 소렐에 의하여 완전히 뒤집어진 건 아니지. 그러나 정신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그 기존 질서를 잡았던 자들의 자화상이 폭로되잖아,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없었으면 폭로가 안 되는 거야. 폭로를 통하여 인간의 근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가 더 옳았는, 소렐과 같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있겠나요? 이해가 돼요? 겁쟁이.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명예나 사랑도 다 팔아쳐먹어 버리지.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가 날 살려주면 감사하겠다. 그 삶에 대한 태도. 그래서 기요틴에 목이 잘려 나가는 순간, 그거는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죽음.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 속에 비자연적인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소렐이 지금까지 했던 사랑의 노래들이 그 소렐의 두뇌 속에 집약되어서 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아주 죽이지 않나, 여러분? 시적인 머리.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아름다운 시의 파토스가 그 죽음의 순간에 존재했을 거라고 하는 그 해석들, 그죠? 그 소설의 똑똑똑한 점은 스탕달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가 막 얘기해. 소설은 자연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둥, 그러면서 그 역사를 막 설명할 때는 지가 막 등장해가 막 설명하고 막 이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스탕달의 역사적 견해가 들어간 거죠, 당연히. 나폴레옹을 옹호하고, 나폴레옹의 정신을 사랑했던 스탕달, 그죠? 그래서 결코 이러한 지금까지 서구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고대와 중세의 이 귀족의 응시행 레짐을 뒤엎었던 그 나폴레옹의 기계, 여러분. 그것에 의하여 왕당파의 왕정복고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희생을 당했던 스탕달 역시도 자기 작품에 그러한 역사적 견해를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그렇게 쉽게 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기존 질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 생각도 없이 권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 검은색은 소렐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사랑의 열정, 루저, 빨강색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질서는 흔들렸다라는 것. 그 이후에 그 질서 안에는 언제나 적과 흑이 아니라 적이, 그죠? 언제나 흑을 침입하여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그 작품 속에는 언제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와, 그죠? 자유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계몽주의 정신, 인간의 자유와, 그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 사이의 갈등, 인간의 능력과 신분의 갈등, 그죠? 그게 바로 적과 흑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는 결코 그렇게 정해진 애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야, 그것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고, 다시 해석될 수 있고,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사랑과 명예와 행복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은 다시 질서 잡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적과 흑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서 속에서도, 그죠? 기존 질서의 힘이 강하게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고전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기존 질서를 옹호하면서 받아 처먹은 새끼고 권태와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흙 속에 빠진 인간인지, 그죠? 아니면 열정을 갖고 자기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대입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지방은, 그죠? 그 종교법으로 인간의 사랑과 자유를 억압했던 그런 시대, 그죠? 엄청난 억압이 그 모든 소설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 젊은 청년에 의하여 그것들이 새롭게 전복되는 그러한 혁명이, 그죠? 또 다른 앙시앙 레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빨간색에 의하여 독특하게 그 타부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스탕달의 연애론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도가 그쪽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시고, 스탕달의 고전으로부터 많은 삶의 양식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